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이민년 그러니까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새해면은 항상 그 작심삼일을 좀 걱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운 약속을 조금이라도 좀 더 오래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너무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거창하고 큰 목표는 세우지 않고 조금 작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노력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네. 새해라고 늘 거창하고 원대한 목표보다는 좀 작은 계획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지금 올해부터 운동을 좀 다시 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처음부터 1시간씩 하고 그러면은 한 3일 만에 그만두거든요. 지쳐요. 하루에 10분만 딱. 맞아요. 네, 딱 10분만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방이 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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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방이 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죠. 자,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갑질이야 갑질이야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어떻습니까? 편집되나요? 먹고 바로 왜 변이 나올까요? 변이 막 이게 물처럼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건강이야 뭐 그리 건강하냐고. 안녕하십니까, 개가수 오정태입니다. 오늘도 질병을 참견해 주실 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동면입니다. 아니 한의사님들은 다 이쁘신 것 같아요. 아유, 가찬이십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 제가 노래로 인사를 했는데 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조금만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갑질이야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어떻습니까? 편집되나요? 아니 좀 편집을 노래 홍보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 노래가 너무 안 편집 떴- 없이 꼭 네. 보내주시는 걸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원장님, 제가 이렇게 어디 식당 가면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을 다시 못 찾아와요. 왜? 길치야, 길치. 그러니까 뷔페에서 밥을 먹죠. 네. 그 음식을 푸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못 찾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병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병은 전혀 아니고요. 네.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러세요? 네.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 갈 때 이름을 꼭 보고 가야겠어요. 그래야지 찾기 쉽지. 네, 안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랑 비슷한 분을 만나세요. 건강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듣고 참견해 주세요. 네. 자, 고장난 제 장을 고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여자 시청자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기 민망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먹기만 하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랑 좀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먹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변을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변 상태도 볼 때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날은 설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토끼똥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처음에는 단단하게 나오다가 끝에는 쭉 쏟아지는 변을 보기도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쓰셨네요. 예. 아무튼 집콕 생활만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직장 생활 해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곤욕스럽더라고요. 흔히 많이 생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증상이 고쳐질까요? 한의학에서도 이런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을 꼭 알려주세요. 먹고 바로 왜 변이 나올까요?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밥을 먹으면 칼로리가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열량이라고 하죠. 이 이름을 너무 잘 지었는데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대부분이에요. 그 안으로 열량을 집어넣으면 몸에 열이 넘치게 되거든요. 네. 땀으로 빼내는 거, 토하는 걸로 빼내는 거, 변이나 소변으로 빼내게 되는데요. 한하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변으로 빼내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저 같은 감염성 대장 증후군이랑 이 식후즉변 이거는 뭐 같은 건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 요인보다는 먹자마자 변을 보는 그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거든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이 막 이렇게 달라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설사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설사부터 얘기를 하면요. 찌꺼기가 너무 많은데 장막을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싸고 있는 거예요.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할 수 없게 코팅이 되어 있으니 흡수를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설사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너무 열이 많으니까 대장이 말라버린 거예요. 가뭄이 든 논밭은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음식물이 흡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열 때문인데 몸에 찌꺼기 때문에 설사를 하느냐 아니면은 몸에 있는 대장 자체가 말라버리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말라버리면 이게 토끼병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네, 토끼병 같은 경우에도 변 자체가 가늘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데요. 네. 변이 머물러 있는 직장이 과긴장 상태여서 부어 있는 경우에 모아져 있는 장소가 가늘어지기 때문인데요. 그 상태에서 열이 많아서 물이 말라버리면 뚝뚝 끊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끼똥 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피부 겉에 이제 항문에 가까운 피부 쪽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변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형상이 굳어버리게 되는 건데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형태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분들이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힘든 점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아까 처음에 찌꺼기가 코팅되어 있는 바람에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변을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에는 대승기탕이라는 처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대승기탕은 변비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처방이거든요. 대승기탕 자체의 원리는 찌꺼기를 빼내는 처방입니다. 찌꺼기를 빼내는 대승기탕을 통해서 설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장 자체가 말라서 열이 너무 많은 경우에 르코가 인삼탕이라는 약으로 몸 자체의 열을 꺼주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한약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먹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변 보듯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은 그러면 이런 증상들은 없겠네요? 네, 전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정말 제 딸을 한의사를 시켜야 되는데 부럽습니다. 별 말씀을. 선생님, 저도 한번 진찰받으러 한번 찾아가야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계속 지금 이 증상이 있거든요. 네. 안 좋은 거죠? 몸이 좋다 안 좋다를 네. 따지기 전에 불편하다라고 느끼면 그게 해결돼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시면 꼼꼼히 진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식후즉변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의 그 고민을 아주 시원하게 말끔하게 해결된 것 같아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저 정말 지금 화장실 가고 싶네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화장실 선생님 나와봐요.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비켜드릴게요. 네, 보이는 라디오 이동영 원장님께서 식후즉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음식을 섭취하자마자 화장실로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열이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변의 모습에 따라서 처방이 다양하다고 하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도 많아지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컨디션이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겨울철이 되면 면역력도 저하가 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낙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상 위험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겨울 나기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원장님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겨울 하면 추위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특징인데 추위에 유난히 좀 약한 좀 추위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추위에 취약한 계층은 영유아와 노인을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영유아들은 열을 생산하는 능력은 정상적일지라도 열이 손실되는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온도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네. 또 노인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60세 이하의 성인에 비해서 근육량이 10%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기초 체온이 0.23도씨 정도 낮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체온을 열을 낼 때는 그 40% 이상이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근육량이 적으니까 체온을 만드는 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취약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추운 바깥에 지금 나갔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네. 아 추워 하면 혈관이 수축하겠죠. 네.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심장에 부하가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뭐 심근경색, 동맥경화 같은 유병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은근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질환이 치질이 있습니다. 치질이요? 네,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말초 혈액순환이 떨어지는데 그 말단이 치질에 그 항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질 환자가 겨울에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체온을 내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이 10%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말초에 있는 혈액순환이 신장이나 체관으로 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고 그 방광이 압박돼서 소변 보는 횟수도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절의 지지력이 약합니다. 네.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보통 근육이나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치료를 열심히 해보면 상대적으로 겨울에 치료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근육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니까 근육의 힘도 약해질 뿐더러 뼈랑 뼈 사이에 말랑말랑해 있어야 될 관절 윤활액이 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에 가서 전지훈련을 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육과 인대가 튼튼한 운동선수조차도 겨울에는 스포츠 손상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저기 관절통, 근육통이 있는 환자분들은 겨울에는 좀 더 꾸준한 마음으로 한의원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영유아와 그 노인,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약자들은 이 겨울에 특히나 네.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약해진 근육과 관절에 더 큰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낙상 사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뭐 골절 환자분들, 타박상 환자분들도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김남식 원장님, 네. 우리가 낙상 사고가 생기게 된다면 네. 바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심한 사고가 있었으면 바로 뭐 응급실로 방문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골절 여부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에 있어서 특히나 낙상 사고가 위험한데 이제 여러 가지 골절 같은 거, 예를 들면 골반뼈가 부러지거나 하면은 정맥 혈전증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주요한 어떤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더욱더 좀 즉각적이고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좀 외우려고 하는데요. 네. 라이스라고 합니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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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R-I-C-E. 네. 고급적으로 이제 영어로 외우는 건데요. 네. 그래서 R이라고 하면 이제 레스트, 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발생하고 통증이 있는 부위는 뭐 어떤 충격이나 또 사용을 좀 자제하고 쉬어주는 거고요. 네. 아이스팩, 그러니까 차가운 어떤 아이스팩을 대줘가지고 급하게 대줘서 손상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삼출물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C라고 하면 컴프레션, 눌러주는 겁니다.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손상이 생겼을 때는 주변에 있는 어떤 근육도 찢어지고 혈관도 이완되고 그리고 림프순환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손상 부위에 어떤 삼출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압박해주게 되면 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어서 그렇고요. 같은 이유로 엘리베이션, E라고 하는 건 엘리베이션인데 이렇게 네. 높여놓고 있는 겁니다. 높여놓고 있으면 손상을 좀 더 방지시키고 삼출물들을 빨리 흡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스 방법을 이용하셔서 빨리 응급조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한의원에 바로 방문하시게 되면 사열요법을 시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열요법과 침치료를 빠르게 네. 시행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훨씬 더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 라이스를 잘 기억을 해야겠네요. 맞아요. 휴식과 냄찜질 그리고 압박 네. 그리고 들어올리는 거상 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서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네. 유난히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많아요. 들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 건지 서 원장님께서 뭐 예방법까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위가 되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기초대사량이나 심박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농도나 염증 수치가 상승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심근경색, 뇌혈관, 뇌경색, 뇌출혈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소에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나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꼭 혈액순환 관리와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갈 정도는 줄여주시는 식이 조절이 꼭 필요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바깥 외출을 하실 때 추위에 노출되는 이제 신체 부위를 좀 차단하시는 게 좋겠죠. 신체의 말단 발은 우리가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머니 예. 정도만 넣죠. 그래서 꼭 장갑을 착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제가 강조드리는 건 모자 착용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나 이 목덜미 뒷목덜미에는 네. 바람이 들어가는 혈자리들, 풍부, 풍문 이런 이제 추위가 드나드는 혈자리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위를 따뜻하게 보완을 해주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식이 조절과 따뜻하게 옷을 입어라. 특히 모자. 모자. 네. 멋 생각하지 말고 모자를 네. 좀 잘 챙겨서 쓰고 다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자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겨울철 하면 늘 감기를 좀 달고 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서리온 원장님, 실제로 겨울철에 감기처럼 좀 급증하는 환자군들, 뭐 질병들 따로 있을까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이제 직접 추위에 노출돼서 나타나는 질환들에 대해서 네. 몇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 전신 질환으로서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저체온증.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국소 질환으로서 동상이 있는데요. 네. 저체온증 같은 경우는 특히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저체온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내려가서 이제 몸에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 체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면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뇌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기억 장애나 의식 온탁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뿐더러 말초 순환 장애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원인들이 대부분 음주로 길에서 주무시다가 저체온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주의를 많이 요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도 간혹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뿐만 아니라 혹시 이제 길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을 보면 119에 빨리 네. 연락을 해서 이송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환자가 막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의식이 없는 경우는 이제 무조건 빨리 병원으로 빨리. 보내야 되는데 네.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약간 따뜻한 물이 있으면 따뜻한 물로 약간 조금 몸을 녹이는 게 네.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상이 있는데요. 동상. 동상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네. 그 말초가 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주로 이제 노출되는 부위가 그래요. 코, 귀, 그다음에 손, 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위들이 이제 동상이 걸리게 되면 역시 응급처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물을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담그게 되면 손이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홍조가 띄게 되는데 네. 그 정도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계속 넣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권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중증 동상이 있는 경우는 어쨌든 응급처치가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네. 이런 동상 치료가 한의학적 치료로 매우 유효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치료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에 한의학에서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저체온증과 동상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방심하다가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항상 그만큼 따뜻하게. 그렇죠. 좋은 유지. 여러분들도 신경 쓰셔서 겨울나기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준비된 증상 사례를 통해서 또 다른 건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사례는 46세 여성분의 증상이네요. 자, 말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볼과 턱 주변의 통증이 강하고 짧게 발생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 강한 통증이 얼굴 한쪽에만 생기고요. 하루 수회에서 수십 회까지 통증이 반복된다. 자, 일반 진통제로 통증이 조절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치료 방법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신경통을 앓고 있는 사례인데 네. 이게 조금 낯선 이름이기도 낯설어요. 하잖아요. 네. 그리고 증상을 보니까 하루에도 뭐 몇십 번씩 정말 그 고통을 참기 어려울 네, 정도로 맞아요. 큰 통증이 온다고 하는데 자, 이 3차 신경통이 뭔지부터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서재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3차 신경통은 인간이 겪는 통증 중에 가장 극심한 통증의 레벨에 속할 만큼 굉장히 힘든 질환입니다. 네. 우리가 12개의 뇌신경이 있는데요. 그중에 5번 신경이라서 안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예. 이 3차 신경이 지나가는 분지가 눈 위아래, 그다음에 광대뼈, 턱선 따라서 이 3개의 분지가 있습니다. 특히 볼이나 그러니까 뺨이나 턱 쪽에 있는 2, 3분지의 통증이 주로 일어나고요. 50세 이상 또는 남성보다는 여성분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세수를 하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면도를 하다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느껴져서 예. 간혹가다 치통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얼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이 뇌신경들, 이 신경들의 통증이 나타날 때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증상의 양상은 어떤 모습으로 발현이 될지 우리 서리훈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3차 신경통의 증상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얼굴 감각과 관련됐기 네. 때문에 감각 저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분지가 나오는 위치가 이렇게 턱 주이기 때문에 네. 씹는 근육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뇌신경들이 이제 서로 얽혀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인접한 뇌신경의 어떤 기능 부전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편측성으로 아주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게 되는데요. 네. 짧게는 한 2초, 길게는 뭐 한 2분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 통증이 이제 저절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말을 하거나 그다음 음식을 씹을 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때는 통증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네. 해요. 네. 그다음에 유동성 틱이라고 이 통증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움찔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틱 증상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런 증상들은 이제 유발점이라고 해서 얼굴의 어떤 부위를 건드리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위를 유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발점과 통증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되고요. 네. 다행히 다른 감각 기능은 정상인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 3차 신경통의 증상을 자세히 네.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만 해도 정말 고통스럽고 맞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김남식 원장님, 이러한 3차 신경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3차 신경통은 이제 대부분은 원인이 미상입니다. 원인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특발성 원인,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생기는 특발성 원인으로 볼 수 있고 5에서 8% 정도는 2차성 원인, 그러니까 선후에 생길 수 있는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첫 번째는 외상입니다. 외상. 어디에 뭐 사고가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신경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걸 이제 탈수초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신경에 인접한 어떤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관에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혈관이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원인 미상이고요. 지금 요새 뭐 연구를 해보면 뇌 안쪽에 있는 뇌교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혈관이 신경을 자꾸 압박하면서 신경 껍데기가 벗겨진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는데 네. 이거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대부분은 원인의 미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아, 이렇게나 고통이 심한데 네. 원인조차 원인을- 네, 아직은 알 수가 없다고 네. 하니까 더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맞아요. 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3차 신경통의 치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양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서재현 원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통증 하면 통증을 제어하는 진통제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3차 신경통의 양상이 순간적이고 수초에서 수분 내로 끝나고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진통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대신에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약물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약효는 떨어지고 전신 반응으로 인해서 약의 부작용, 뭐 어지럼증이나 소화장애나 뭐 그 골수 기능 저하나 간 기능 저하 또는 피부의 발진까지 일어날 수 있어서 네. 이 경우에는 수술요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3차 신경과 그 안면의 90% 이상이 안면에 지나가는 혈관과의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수술로 인해서 미세혈관 감압술을 하기도 하고요. 수술이 어려운 고령자나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방사선 수술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통제가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진통제로는 크게 소용이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치료법 네. 그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뭐 3차 신경통 자체가 치료가 쉽지 않아서 좀 난치에 속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 과연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설 원장님 가능할까요? 네, 3차 신경통은 통증 분류에 따르면 네. 이렇게 신경병성 통증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통각 수용기가 자극이 안 돼도 네.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만성 통증의 양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발점이 통증 부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의학 이론에 따르는 이제 순경치열법에 따라서 이제 원위 치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극심한 통증을 이제 또 바로 자극하는 것들은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자극하면 이제 그 통증들이 이제 안 좋은 기억으로 네. 학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원위 치열을 함께 이제 병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위경락이나 그다음에 대장경락, 삼초경락, 소장경락, 담경락 등의 유주와 지금 통증 유발점과 통증 부위가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그런 경락을 선택을 해서 그 경락의 원위 치열 부위인 대부분 형열이나 수열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탕리소독음이라는 그 말도 그 자료에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한의학에서 쓰는 그 약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염증에 사용하는 아. 약제입니다. 화농성 염증에 사용하는 약제인데 임상적으로 이 탕리소독음이 신경과 조직 회복, 그러니까 염증으로 손상된 그 조직 회복을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영향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그 3차 신경통에 임상적으로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11가지 약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에 네. 따라서 정확하게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그 지진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진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치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신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침 치료 같이 네. 뭔가 딱 어느 한 부위를 자극하면 뭔가 증상이 좀 좋아지고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자, 김남식 원장님, 침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침 치료가 특효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요 원인도 좀 불분명하고 네. 치료에 대한 어떤 그 과정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양방에서 이제 카바마제펜이라는 약을 쓰는데 여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때문에 침과 같이 이렇게 안전한 치료 그리고 효과 좋은 치료로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로는 이제 얼굴에 있는 경혈점이나 그리고 얼굴과 연관돼 있는 손에 있는 경혈점에다가 이제 자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침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면 과활성화된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은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3차 신경통 자체가 신경이 너무나 과민해지고 예민해져서 통증을 과활성화돼서 나타내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적당한 침 자극을 주면은 그 강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네. 9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15명은 이제 침 치료를 직접 얼굴에 10주 동안 시행을 하고 네. 15명은 가짜 침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침의 느낌은 주지만 침이 들어가지는 않는 침 치료를 하고 예. 30명은 이제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약물, 양약을 쓰고 나머지 30명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이제 대조군으로 두었습니다. 연구를 해보았더니 가장 통증 치료에 그 효과적이었던 게 바로 그 진짜 침 치료 있죠. 네. 침 치료가 1등을 했습니다. 네. 침 치료가 1등을 했고 그리고 네. 이제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 통증을 줄여주고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된 거는 침 치료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침 치료가 가장 특효라고 생각하시고 3차 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이거 이렇게. 뭔가 앓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희망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치료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침 치료까지 다양한 한방 치료 방법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서재현 원장님께서 양방 치료 이야기도 알려주시기는 하셨잖아요. 네. 혹시나 치료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양방과 한방 이 결합해서 좀 복합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원장님? 네,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양방 치료를 우선시 하셨다가 네. 이 약효가 좀 이제 더 이상 장기화 복용할 수 없고 또는 부작용이 나오거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도 재발이 되는 경우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네. 침, 추나 한방 치료를 하셨던 시험군과 그 카바마제핀 약물만 복용했던 대조군을 비교한 이제까지 환자 데이터를 메타 분석이라 해서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의사도 아니고요. 양의사도 아닌 치과 의사가 쓴 논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우월적으로 침 치료와 추나요법을 병행 치료한 효과에서 치료율이 좋았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3차 신경통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푹 못 주무시는 불면 그걸로 인해서 체력 저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양방 한방 치료를 좀 병행하셨다가 궁극적으로는 급성기가 지나가면 한방 치료로 꾸준히 치료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원인도 잘 모르고 네. 또 치료법도 어려운 이 3차 신경통을 맞아요. 그래도 한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3차 신경통이 왜 발생하는지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렇죠. 평소에 좀 주의해야 할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남식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3차 신경통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이 이제 연관성을 연구를 해보면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이제 중증도의 우울장애, 그리고 중증도의 불안장애,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진 삶의 질 장애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3차 신경통이 워낙에 아프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뭐 우울이나 불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의 강도가 높으신 분들이 이러한 3차 신경통증이 잘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증상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증상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스트레스의 강도를 낮춰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저희도 진료를 해보면 일선에 진료를 해보면 3차 신경통증을 내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주변에 어떤 고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네. 치료와 함께 스트레스를 회피시켜주는 어떠한 뭐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을 영위하면서 치료를 병행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네. 역시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뭔가 궁금한 게 이 치통과 네. 헷갈리는 경우도 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원장님 혹시 네. 그 치통이라든지 이런 그 이가 안 좋은 사람이 이런 3차 신경통에 걸릴 확률이 높다거나 뭐 네.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뭐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는데요. 네. 이제 발생하는 부위가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좀 네.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쪽에 발생하는 통증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만지거나 아니면 이제 바람을 쏘이거나 했을 때 통증이 악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치아의 안쪽에서 발생하는 치통과는 약간은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만져봤을 때 통증이 더 가중된다면 3차 신경통에 준해서 치료를 하시고 그게 아니고 치아 깊숙이 나타나는 통증에 가까우시면 치과에서 먼저 진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좀 비슷한 통증 양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과 또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게 우선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차 신경통을 앓고 있는 분들이 침 네. 치료를 받으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네. 자, 그런데 이게 오. 바람만 불어도 엄청나게 아프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침 치료를 침까지? 하다가 아, 저는 정말 상상하면 네. 졸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아픔에 더하는 그러니까요. 느낌. 네. 이거 정말 침 치료할 때 네. 통증은 참을 만한 건지 서론장님 어떤가요? 네, 침 치료할 때 순간적으로 이제 피부를 뚫는 방식으로 침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생각보다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발점과 통증 부위가 네. 다르기 때문에 어. 원장님이 그 부위를 잘 구별해서 치료를 한다면 아마 치료 시에 큰 통증은 없을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원위치열 같은 경우는 통증 부위가 아닌 주로 팔이나 다리 쪽에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부위에 놓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침을 맞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긴장도나 그러니까 통증의 역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침 치료가 아프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역시나.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아프면 치료를 어떻게 받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뭐 안면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인 만큼 우리 안면 신경 마비와 혹시나 관련돼서 예. 있는 질환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김남식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3차 신경통을 내원하신 분들 네.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네. 이게 마비의 마비까지. 어떤 전조가 아닌가 네.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뇌신경이 뇌에서부터 출발하는 신경이 아예 다르거든요. 3차 신경은 이제 감각을 다스려주는 신경이고 안면 신경은 안면의 움직임을 다스려주는 신경인데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3차 신경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혹시 안면에 마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치료 방법은 사실은 네. 비슷합니다. 얼굴 쪽에 어떤 침 치료, 약침 치료, 봉침 치료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 봉침도 가능할까요? 봉침도 가능합니다. 네. 봉침에는 특히나 우리 그 신경을 보호해주는 PLA2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뭐 말은 거창하지만 신경을 이제 안정시켜주고 우리가 아까 탈수초, 그러니까 겉에 있는 껍데기가 벗겨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치료해주는 물질이 봉침 안에 들어있거든요.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그 신경의 줄기에 따라서 네. 봉침을 주입하고 침 치료를 병행해서 시행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한방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다. 뭐 이렇게 보면 네. 한약도 있고 침도 있지만 추나 치료가 있잖아요. 빼놓을 수 없죠. 네, 이 추나 치료가 신경에 관련돼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 네. 자, 이 3차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서 원장님 어떤가요? 네, 저는 환자분들께 추나를 정말 많이 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뇌신경의 분지가 얼굴에 간 것이고 우리 척추 길이끈 등줄기를 따라서 자율신경이 흐르는데 이 자율신경과 뇌신경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3차 신경통 있는 분들은 등을 앞통감을 이렇게 눌러보면 유독 그 경결되고 뭉쳐있는 척추 길이끈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척추 길이끈을 이완해주고 또 여기 이쪽 얼굴 앞면은 다루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대신 이 경황부, 목덜미를 많이 풀어주면 여기 목으로 올라가는 추골동맥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뇌신경 분지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술을 할 때도 혈관에 그 감압술을 하잖아요. 이쪽을 많이 다뤄주시면 좋은데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꼭 3차 신경통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숙면이 안 되는 분들은 척추 길이끈을 풀 수 있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누가 눌러주지 않는 한 네. 그 베개나 네. 폼 롤러라는 마사지 막대가 있어요. 네. 그거를 등에다 대고 바로 누워서 만세를 해서 활자세처럼 몸을 아.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개를 날개뼈 안쪽, 그 아래칸, 허리, 골반, 꼬리뼈까지 한 칸 한 칸 내려오면서 1분씩만 스트레칭을 하면 총 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완 작용이 스트레스도 풀고 불안감도 풀고 숙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역시 전신의 그 뭐랄까 증상과 네. 또 원인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그 고려하는 게 바로 한의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증상 사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방이 답이다 설휘운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종은 림프액이나 삼출물이 조직 내에서 과잉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르면 피부가 움푹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종은 원인 질환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증상에 필요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이뇨제나 염분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신 부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부종은 원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는 심장 질환, 신장 질환, 간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요.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는 심부전이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에 혈액이 들어가고 나가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온몸에 충분히 혈액을 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신장 질환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신증후군이 있습니다. 신증후군은 사구체를 이루는 모세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단백질이 신장으로 빠져나가서 단백뇨나 저알부민 혈증, 부종, 고지혈증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간 질환은 간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이렇듯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한 부종은 이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증상을 개선을 위해서는 이뇨제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치료가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신 부종이 아닌 국소 부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 부종은 국소적인 순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주로 림프 부종, 정맥 순환 이상, 그다음에 약물에 의한 원인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가장 많은 부종인데요. 실제적으로 림프액이 사이질 사이에서 비정상적으로 고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정맥 순환 이상으로는 심부 정맥 혈전증, 그다음에 하지 정맥류와 같은 질환이 부종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약물에 의한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게 쿠싱 증후군이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코티솔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 약물 원인들이 있는데요.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스테로이드,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부종이 발생한다면 이런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지 충분한 부종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소 부종 외에 또 다른 부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종들이 있는데요. 다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리전 증후군에 의한 부종입니다. 생리 때 호르몬의 변화와 체온의 변화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임신 중독증에 의한 부종이 있는데요.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고혈압 증상과 단백뇨 증상이 함께 동반되면서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후부종이 있는데요. 산후부종은 출산 이후에 기력 저하 및 어혈로 인한 순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종으로 산후 비만 치료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여성의 부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 부종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의원에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한의원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동의보감에서는 부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조금 편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부종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길 상황이 되게 되면 눈 아래 부종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밑에 부종이 있기 시작하면 내 몸의 수기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종의 증상은 피우개 모두 붓고 누르면 움푹해져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종에 있어서는 소금을 금지하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소금에 대한 어떤 염분에 대한 주의가 더 대두되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는 정말 낫고 싶으면 소금을 절대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소금을 금할 수 없으면 아예 약도 먹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도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하지 말고 식초로 간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을 금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종이 심해지는 시기에 따라서 부종의 원인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에 심해지는 부종은 혈허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녁에는 괜찮다가 아침에 심해지는 부종은 기혈가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도 달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부종에 좋은 한약재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백피가 있습니다. 상백피는 뽕나무 뿌리 껍질을 말하는데 상백피를 부종에 이용하는 경우는 부종과 함께 숨이 찬 경우에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나 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동시에 부종 증상이 있을 땐 상백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백출. 백출은 삽주의 뿌리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화기에 많이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특히 백출은 팔다리, 사지에 부종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한방 이뇨제로 텍사가 있습니다. 텍사는 방광과 삼초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로서 대표적인 한방 이뇨제입니다. 그리고 흑두와 적소두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검정콩과 팥을 이야기합니다. 검정콩과 팥은 물에 끓여 먹든지 혹은 술에 달여서 그 물을 먹는 방식으로 부종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간입니다. 네, 돼지간은 여러분들이 순대 먹을 때 나오는 바로 그 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종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순대 먹을 때 돼지간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종 증상 개선에 한의학적 치료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자궁암 수술 후에 하복부에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 치료를 했을 때 오령산, 실형탕, 우차신경암 같은 약물을 치료했을 때 환자의 복부 둘레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아서 안전성이 있는 치료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방암 수술로 발생한 림프 부종의 침치료 효과에 대한 어떤 메타 분석에 따른 논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침치료가 상지의 부종을 개선을 하고 통증과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효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는 원인 질환에 따른 전신 부종에도 이런 한의학적 치료가 매우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종 치료에 있어서는 한의학적 치료를 권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부종의 원인과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 설비운 원장이었습니다.
자, 서리훈 원장님께서 부종에 대한 꿀팁을 여러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부종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한방 치료가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 부종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느끼시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한방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